자꾸 우리가 통일을 경제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표를 자꾸 갖다 대거든요. 북한에 뭐 1조 3천조의 뭐 지하자원이 있고 뭐 일격 몇 조, 저는 일격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꾸 경제적인 편익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북한에서 민중 뭐 봉기 같은 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어렵게 살고 김정은으로부터 힘들게 독재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 왜 시위를 하지 않나? 왜 데모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외부에 안 알려졌을 뿐이지 작은 부분에 그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 탈북민들이 뭐 증언하거나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 장마당은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하는 것도 있고 풀어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풀어준 곳에는 자리세를 받는 거고요. 통제를 하는 곳에서는 메뚜기 상인이라고 해서 단속원이 나오면 도망을 가는 상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단속원이 와서 그 물건을 뺐으면 이 사람이 이제 저항했다라는 거죠. 왜 내 물건 뺐나? 도대체 너 정부가 해준 게 뭐나? 이렇게 이제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기존의 북한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만약에 뭐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욕했다 그러면 뭐 밤에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경찰들이나 보안원들에게 주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표인 거고, 또 하나 이거는 뭐 그 외신의 언론의 이제 속보를 통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된 건데, 외신이 이제 보도는 했지만 사실 이 정보를 받게 된 거는 국내 한 NGO가 이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북한 내부의 영상을 이제 입수를 한 거죠. 어떤 영상이었냐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선전용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민주화를 하려고 했다. 이걸 이제 인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처벌을 가한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니 북한 당국이 이거를 왜 굳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전할까? 북한으로 치면 반역죄지 않습니까? 그냥 처벌하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주민들에게 모아놓고, 야, 너네 이렇게 당을 만들거나 뭐 다른 생각하면 뭐 처벌될 수 있어 라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그런 현상들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고, 그렇죠. 경고라는 메시지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북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북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세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도 정말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북한 체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분단의 상황이 지속될수록 남북한 주민 모두가 사실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정말 이 체제가 계속 갈까? 저는 그게 단언하건대 공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한 번도 그 공개 총살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공개 총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총살을 시킨다는 것도 잔인한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공개 총살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 주민들에게 한마디로 공포 정치를 각인시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너무나도 그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서로 들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고 3대가 멸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근원에는, 제가 북한의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뭐 심지어는 K-팝까지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접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알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일부는 탈북을 해서 남한에 이제 오게 됐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체제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수령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북한의 김정은은 일반 나머지 주민들, 인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평양에 있는 자기들의 세력을 꽉 지킬 수 있는 그 1%의 엘리트 집단들만 잘 그냥 관리해주면 그 체제는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북한에서 평양에서 김정은과 함께 한 1% 내외에 살아가고 있는 호의호식하는 그 사람들이 굳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뭐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고난의 행군이 오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고 다른 거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여성들이 걸음존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밭에서 걸음 전투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 자기 바쁘겠죠.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럼에도 어떤 이제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모여서 뭐 나만의 영상물을 본다든지 하지만 그게 조직화되거나 또는 우리로 치면 뭐 제야 세력들이 있어서 그를 결속할 수 있는 뭐 활동 또는 민간단체가 있거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러한 체제가 결코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북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건강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북한 주민들의 힘 그것이 깨어나고 있고 그 반드시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김정은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딸 김주애를 4대 세습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나요? 어떨까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희 가치적인 부분인데 4대 세습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김주애가 4대 세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꾸 이제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뭐 그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먹고 그 김정은이 어떤 뭐 급변이나 이상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김주애로부터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북한을 이제 이해하면서도 또 잘 모르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백두혈통 외에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북한은 끊임없이 아까 수령복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수령이라는 존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으로서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어떤 급변 사태가 생기면은 뭐 김여정도 아니고 사실 김주로 자기 자식으로 이제 가거나 아니면 숨겨놓은 뭐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갈 거라고 얘기는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식입니다.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아니 이제 30살 간 넘은 저 사람이 뭘 아나 이렇게 약간 불만스러운 이미지가 있었고 그때 북한의 음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메시지 일관된 메시지가 친근한 이미지였어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영도자 그 이름 친근한 김정은 동지 이 노래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발표된 신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조차도 김정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친근한 이미지라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10년 전에 김정은이 등장할 때 그걸 보여줬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친근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버이로서 자꾸 각인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4대 세습이라는 관점보다는 이 김정은이 하나의 어버이로서 인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리고 그 어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청년들을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어떤 행사들 그리고 뭐 노래들 여기에 보면 청년들이 동원되고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을 통해서 김정은이 자신이 이제 어버이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기가 딸을 데리고 나오고 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외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김주애를 지금 4대 세습의 어떤 후계자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 우리가 너무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이 좀 암울하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당연하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아니 3대가 됐으니까 뭐 4대도 당연하게 백두혈통이 이제 이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매체를 통해서 4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또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정말 북한이 그렇게 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의 징표는 말씀하신 백두혈통 그것만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이 어떤 급변 사태가 신변 이상이 나서 그 자리에 백두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간다. 뭐 우리가 사실 북한의 2인자를 논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뭐 최룡해가 2인자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없는 자리에 최룡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 전 통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근간은 이 김일성, 김씨 일가로 이어지고 있는 수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수령과 당과 대중 이 세 개가 같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수령은 절대적인 백두혈통에만 지금 건의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최룡해가 가서 수령과 당과 대중으로 내가 수령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 모든 정보가 다 오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 김씨 일가가 아니면 이 4대 세습으로는 당연히 갈 수 없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뭐 김씨 일가, 김주애가 또는 숨겨놓은 아들이 이제 뭐 있다고 일각의 보도에 나오곤 있지만 그렇게 4대 세습까지 가지는
두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그런 김정은이 혹시나 이제 급사하게 되면 네. 세수통치하던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일단은 뭐 가장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김정은의 어떤 급사 신변 이상설입니다. 왜냐하면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바로 중국의 개입입니다. 우리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흡수통이라는 단어를 자꾸 안 쓰려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작가님 혹시 흡수통일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 외에 어떤 방식으로 통일돼야 됩니까? 북한식 통일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이 체제로 통일되는 것이 맞아요. 그걸 우리는 흡수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흡수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싫어하고 뭐 북한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뭐 교류 협력하다가 언젠가는 그냥 통일되면 통일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기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 어떤 신변 이상설이 생기면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은 중국의 개입입니다. 북중 국경에 이렇게 가보면 중국이 거의 북한을 자기 하나의 작은 성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전쟁 하역고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중국 개입하면 당연히 미군도 개입하게 되는 거고 이 한반도에 정말 이 하얗고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 북한에서 지금 급변 사태인데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리는 뭐 잘 일반 이제 국민들은 잘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급변 사태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이 매뉴얼을 갖고 있거든요. 뭐 크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라도 사실 북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뭐 북한 주민들 만나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전쟁이라도 제발 났으면 좋겠다. 근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제발 그렇게라도 이 북한 체제가 좀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변화되는 상황, 예를 들면 통일이 되면 뭐 우리가 세금 다 내야 되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되면 굉장히 두려워지고 혼란이 오고 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다 망하고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강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 같은 땅에서도 이렇게 세워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베트남의 전쟁에서 또 중동의 모래바람 맞으면서 뭐 독일의 강부로 간호사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외화로 이 대한민국 지금 섰잖아요. 그리고 가장 급성장한 나라거든요. 저력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 났을 때 그거를 막 두려워해서 야 그냥 뭐 이런 사태가 없는 것이 그냥 평화로우니까 적당하게 남북 관계를 그냥 관리하다가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저는 가장 그게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북한이 붕괴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늘 우리가 임해야지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김정은 생전에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 뭐 쿠데타 발생할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상 이건 좀 워낙 이인자가 없는 세상이 나라기 때문에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북한 체제 변화에 있어서 뭐 북한의 급변 사태, 또 쿠데타, 민중봉기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뭐 민중봉기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쿠데타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쿠데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북한 주민들의 어떤 변화 가능성은 있는 거고 또 북한 주민들의 힘이 계속 키워지고 있잖아요. 응축된 힘이 반드시 그 표출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한국의 문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북한의 인민분들은 중국, 미국,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그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쓰죠.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을 인터뷰하거나 또는 중국에 직접 가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는 건데 이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의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깝고 뭐 미국에 대해서는 미제 식민주의고 뭐 원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모순인 게 북한에 나와 있는 해외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해외 식당에 제가 이제 가서 그 종업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선생님 있는 남조선은 미국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얹혀 살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해요. 그러는 너네는 왜 지금 중국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중국의 하수인처럼 살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못 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북한 경제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나마 중국이 지금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럭저럭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국도 굉장히 밉습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 예를 들면 탈북하는 그 과정에 중국이 단속하지 않거나 중국이 국경만 열어주면 저는 한순간에 지금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이 지금 이 전략적인 관계가 맞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이 한반도 동북아 전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차원인 거고, 그렇지만 이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국도 그냥 자꾸 정권이 혈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의 예를 들면 물건이 나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한국 물건이 중국 물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돼요. 예를 들면 그 한국 옷을 이 북한에 뭐 무역을 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상표를 다 떼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옷 안에 들어있는 그 상표를 말하는 건데 이 상표가 없어도 이게 한국 제품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그러니까 물건도 굉장히 안 좋고 뭔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어쨌든 혈맹 관계, 중국과 북한의 그 친숙한 관계를 계속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 당국은 뭐 미국에 대해서는 미제국주의, 이 원수의 나라라고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내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외가 인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뭐 우리가 적을 알아야 그렇게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영어를 과외할 정도로 북한 인민들에게 미국이라는 존재, 굉장히 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거 또 주민들이 일부 알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로부터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외 인식 자체가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에 이제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북한 변화의 지표다라고 봐야 되죠. 북한 정부에서 한국 문화가 들어온 걸 막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바뀌기 때문인 거겠죠. 맞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이 특히 악생 종양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상물을 무조건 막았어요. 그 예전에는 형법 194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사진, 전자매체. 여기에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형법 194조에는. 그런데 최근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남조선의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정확하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단지 그냥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한의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문화가 들어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1990년대 말에 구소련을 비롯해서 동구 유럽 국가들이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된 원인을 북한 당국은 어디에서 꼽고 있냐면 청년들의 사상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체제가 붕괴된 것은 필연적 결과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김정은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바로 문화, 사상의 변질 이거기 때문에 이 한국의 가장 지금 위대한 전략 자산이 뭡니까? 저는 핵무기가 물론 뭐 한국의 이 강인한 군사력이나 핵무기가 한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미디어라고 봅니다. 이 유튜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K-팝, K-웨이브로 이 한류로 대변되는 이 한국의 문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북한을 깨우고 흔드는데도 역시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한국의 한류가 지금 얼마 전에 코카콜라에서 한정판을 만들어냈잖아요. 코카콜라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대규모의 이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류를 표현하는 한정판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전에 상상했겠습니까? 못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깨울 것이고 그게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까지 핵, 정치, 군사 이런 큰 담론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다면 좀 더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서 이 북한 사회 변화, 체제 변화를 좀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북한에도 부자가 있나요? 만약 부자가 있다면 부자들은 좀 어떤 삶을 살고 그분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저는 북한 부자 두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류. 네, 첫 번째 분류는 김정은의 기대에 서서 호의호식하는 일명 평양의 1%. 네,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권력자죠. 네. 그들은 뭐 호의호식하면서 뭐 우리가 여기에서 벤츠 차량 타는 거 사실 쉽지 않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그 사치외교
사치품을 가지고 북한의 엘리트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다 공급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평양의 일부 1% 되는 권력자 부자들이 있는 거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부자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걸 우리가 일명 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마당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주민들 중에 부자는 이제 어떻게 생겨났냐면 장사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장마당을 빼고 북한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생필품을 구하거나 식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이 미천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부릅니다. 일명 그래서 북한에서 저희가 정치적인 어떤 상위 계층과 경제적인 상위 계층을 나눠서 봐야 돼요. 권력자는 이미 이제 말할 거죠. 그건 평양에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방에 내가 뭐 도당 간부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방인민위원회 어떤 간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는 정치적인 권력은 하나도 없는데 장사를 해서 돈이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 양상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부자가 되는 과정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탈북을 할 때 탈북 브로커가 있는 이유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지키는 그 국경 수비대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탈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경 수비대에 근무하고 나올 때 제대할 때쯤 되면 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구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뇌물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인류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90년대 말에 사회주의 를 실험했던 많은 국가들이 붕괴됐을 때 그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 간부들, 엘리트들의 부정부패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북한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 이 북한 체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디어 어떻게 북한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이런 방송을 도대체 그러면 북한에 어떻게 해야 들여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주셔서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통일된다면 우리 한국은 어떤 일을 좀 해야 할까요? 네, 한반도 통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야, 또 그 진부하고 지루한 통일 이야기냐 이렇게도 이제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뭐 선진 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뭐 심지어는 부산을 출발해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 뭐 벽산 가서 수학여행 가고 뭐 평양 가서 냉면 먹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통일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경제적인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통일을 경제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에게 야 지금 뭐 대학생 우리가 8%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취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뭐 주택 구하는 것도 다 포기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면서 야 통일되면 북한이 블루오션이고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뭐 결혼도 북한 사람하고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가슴이 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꾸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표를 자꾸 갖다 대거든요. 북한에 뭐 1조 3천조의 뭐 지하자원이 있고 뭐 1경 몇 조, 저는 1경이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꾸 경제적인 편익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왜 통일해야 되는가? 그거는 공정입니다. 지금 MZ세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지금 우리만 누리는 거예요. 반쪽 조국의 저 북녘의 사람들은 누리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바로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저는 통일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이렇게 비유를 들거든요. 만약에 작가님 제가 아파요. 방송하다 아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면 응급처치라고 인력을 불러야죠. 그렇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야, 너 뭐 아픈데 그냥 뭐 이렇게 내버려두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친구가 아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은 정말 착해요. 아, 뭐 병원에 같이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뭐 마음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질문하면 됩니다. 예, 우리 한반도가 지금 남북한이 아파. 반쪽이 갈려서 서로가 행복하지 못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가 친구의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이 한반도에 아파하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쓰고 이 상처를 보듬어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이성적인 부분, 설득하려고 하고 그냥 경제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절대 그걸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감성적인 부분들로 이 통일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뭐 분단된 상황에 가족들이 북한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곁에 와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과 또 실향민분들, 고향이 북쪽이신 분들은 지금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곳에 가보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평양에 있는 그 어머니의 묘소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아픔들이 바로 지척에 있는 우리 아픔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주시고 통일 또 얘기하면 막 진보하다, 뭐 반시대적이다. 요즘 제가 완전 반시대적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통일이 너무 진부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통일이 어떤 경제적인 개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남북한 주민들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정과 어떻게 보면 인간 미라해야 될까요? 그런 적인 관점을 좀 바라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김 작가 TV에 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 있다면 그거 한 가지랑 유튜브 채널 하시지 않나요?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일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늘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제 유튜브는 통생통사입니다. 그래서 폼생폼사처럼 뭐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아니고요. 네, 강동완인데 유튜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구독자도 많지 않고 또 조회수도 많지 않아서 야 이거 정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맨날 들어요. 그렇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그 고향의 모습을 보게 됐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면 또 힘이 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김 작가님께서 노하우 딱 한 개만 알려주시면요. 유심히 썸네일 잘 만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썸네일에도 신경 쓸 거고요. 통생통사 여러분들도 정말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은 제가 영상에 이제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교수님의 그 영상 보시면서 통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되었으면 좋겠고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시는 교수님의 앞으로 발걸음에도 저희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성님은 강동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